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듣기만 해도 정답이 보이는 스마일 이론정 조리 실무 파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지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류는 기름, 오일이죠. 일단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식물성 지방으로는 콩기름인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참기름, 들기름, 유채유 등이 이름에서 벌써 식물성이고요. 동물성 지방은 돼지기름, 라드, 소기름은 우지라고 하죠. 그리고 생선지방, 어유 등이 동물성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딱딱하게 굳힌 마가린, 쇼트닝 등 이 경화유는 불포화 지방산에 요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뭐를 첨가하냐? 요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든 유지가 경화유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마가린, 쇼트닝 등이 있다. 자, 우리가 유화라고 하면 기름과 물이 유화제에 의해서 잘 섞여서 혼합된 상태를 유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유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름 속에 물을 섞었느냐 아니면 물에다가 기름을 섞었느냐에 따라서 그 베이스가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물이면은 수중 유적형 오일 퍼 워터가 되고요. 분모에 물, 워터가 들어간다. 물이 바탕이 되고 기름을 떨어뜨렸다. 수중 유적형. 반대로 기름이 바탕이 되고 기름 베이스에 물입자를 분산시켰다. 유중 수적형이 됩니다. 워터 퍼 오일이다. 이렇게 그 다량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물이냐 기름이냐에 따라서 물이 바탕이면 수중 유적형, 오일이 바탕이면 유중 수적형이 되고요. 그 예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수중 유적형. 물이 바탕이 되는 것은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등이 되겠어요. 딱 봐도 기름보다는 물이 많이 들어간 거죠?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는 수중 유적형이다. 그리고 유중 수적형은 기름이 베이스가 되니까 결국 기름 형태인 버터, 쇼트닝, 마가린 등이 유중 수적형입니다. 요 둘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유지 중에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하면 아세틸가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 아세틸가는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수산기 OH의 함량을 나타낸다.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수산기 OH의 함량을 나타내는 유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세틸가입니다. 아세틸가. 자, 이런 유지는 산소나 광선, 열, 효소, 미생물, 금속, 수분 등과 닿게 되면 색깔과 냄새, 맛이 변질되는데요. 이를 산패된다고 하죠. 산화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지는 산패된다고 합니다. 뭐와 만나면? 대표적으로 산소고요. 광선, 열, 효소, 미생물, 금속, 수분 등과 만나도 산패됩니다. 유지의 산패와 관계 있는 것은 했을 때 여기 나온 요소들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자, 이러한 유지의 산패도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빨리 산패됩니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빨리 산패되고, 수분이 많을수록 구리, 철, 알루미늄 등 금속과 접촉 시에 쉽게 산패된다. 그 밖에 미생물과 효소 등도 유지를 산패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많을수록 금속과 접촉 시 미생물과 효소도 유지를 산패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유지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어둡고 서늘한 곳에 유지를 보관하는 게 좋고요. 사용했던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혼합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이다. 그리고 튀긴 기름으로는 잘 산화되지 않는 항산화성과 쉽게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뭘로? 튀긴 기름으로. 튀긴 기름은 기본적으로 열 때문에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항산화성이 있고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발연점은 기름의 온도를 올렸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 즉 고온에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게 발연점이죠. 높을수록 기름이 쉽게 타지 않고 연기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두유의 경우에는 256도로 아주 높고, 포도씨유도 250도 이상에서 연기가 발생하니까 발연점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옥수수유도 227도로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는 어느 정도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돼지기름이죠. 라드유는 발연점이 190도이기 때문에 보통 200도씨에서 튀김을 할 때 발연점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라드유는 튀긴 기름으로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런 라드유나 우지 같은 동물성 기름보다는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다. 자, 참기름은 다른 유지류보다 산패 안정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세사몰 성분 때문입니다. 참깨가 세삼이죠. 세삼이 세사몰. 참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산패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질이 세사몰입니다. 또한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들기름에는 없어요. 들기름에는 없는 참기름에만 있는 산패를 막는 성분은 리그난, 세사몰이다. 자, 다음은 여러가지 맛 성분과 그 맛을 내는 향신료와 조미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자, 단답형으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먼저 감칠맛 성분은 간장, 된장, 다시마에 주로 들어있는 글루타민산과 건조 가다랭이나 육류, 멸치 등에서 우러나오는 이노신산, 표고버섯, 송이버섯의 감칠맛이죠. 구안일산, 오징어, 문어, 조개의 타우린, 요렇게 네 가지가 감칠맛 성분입니다. 글루타민산, 이노신산, 구안일산, 타우린이다. 매운맛 성분에는 생강의 진저롤, 고추의 캡사이신, 겨자에는 시니그린, 강황 카레가루의 매운맛은 커큐민이고요. 후추의 차비신, 무겨자의 매운맛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마늘의 매운맛 알리신이죠. 요렇게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 매운맛인지 짝을 지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진저는 생강이니까 진저롤, 생강의 매운맛이고, 고추의 캡사이신, 시니그린은 겨자의 매운맛이다. 커큐민은 강황 카레가루죠. 차비신은 후추의 매운맛,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무와 겨자의 매운맛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알랄한 매운맛이다. 자, 우리가 아린맛이 난다 하면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을 아린맛이라고 합니다. 아린맛은 무슨 맛의 혼합인가 물으면 쓴맛과 떫은 맛의 혼합이다. 상상만 해도 정말 맛없겠죠? 자, 주로 고사리, 우엉, 토란, 죽순에서 아린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조리하면은 아린맛이 나지 않겠죠? 아린맛은 쓴맛과 떫은 맛의 조합이고, 떫은 맛이 나는 것은 탄닌 성분 때문이죠. 덜 익은
과일에 주로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떫은 맛이 나는데 이 탄닌 성분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덜 익은 감의 떫은 맛 성분 탄닌 성분은 변비를 유발한다. 자, 짠맛을 내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금이죠. 소금에는 제제염, 식탁염, 정제염, 호렴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알갱이가 가장 굵고 불순물이 가장 많으며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소금은 바로 호렴입니다.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고 알갱이가 굵고 불순물이 가장 많은 소금은 호렴이다. 자, 우리가 쓰거나 신맛의 음식을 먹은 후에 금방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달달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맛의 변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맛의 대비 현상 아니고 변조 현상이다. 어떤 거다? 쓰거나 신 음식을 맛본 후에 물을 마시면 물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맛의 변조 현상이고 우리가 단짠 단팥죽을 만들 때 약간의 소금을 넣었더니 오히려 단맛이 더 증폭되어서 더 달게 느꼈다면 이건 맛의 대비 현상 때문입니다. 맛의 대비 현상은 단맛과 짠맛의 혼합으로 단맛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다. 단짠 대비 이렇게 외웁니다. 단짠 대비. 자, 다음은 식초인데요. 식초를 생선에다가 뿌리면 생선살은 단단해집니다. 흐물흐물해진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생선에 식초 뿌리면 살이 단단해지고 붉은색의 비츠에 사용하면 선명한 적색이 되고요. 마요네즈 만들 때 식초를 조금 넣으면 잘 섞이도록 유화액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파에다가 식초 뿌리면 노랗게 황색이 된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양파에 식초 뿌리면 더욱 흰색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옳은 지문입니다. 양파에 식초 뿌리면 황색된다. X. 자, 여기까지 다시 자주 출제되는 키포인트 쭉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주로 꽃부분을 식용으로 하고요. 브로콜리에 우리가 먹는 요 파마머리 부분, 요 부분은 꽃부분입니다. 브로콜리는 꽃부분을 식용으로 한다. 보리의 고유 단백질은 호르데인이라고 부르고요. 보리호르데인. 보리의 싹을 틔워서 맥주 제조에 이용하는 것은 메가입니다. 맥주 먹어. 맥주 메가. 그리고 당근은 날 것으로 생식하는 것보다 기름에 볶는 조리가 좋습니다. 당근을 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C 파괴를 막을 수 있고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베타카로틴이죠. 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볶았을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당근은 생식보다는 기름에 볶는 조리가 좋다 옵니다. 자, 김은 홍조류죠. 홍조류에 속하고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 대한 설명, 홍조류다.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옳은 보기로 고르시고요. 잼과 젤리를 만들 때 적정한 당분의 함량은 60에서 65%입니다. 잼과 젤리 가공 시 적정 당분은 60에서 65%다. 과일잼을 가공할 때 식이섬유인 팩틴의 역할은 산성을 띠는 식품과 혼합해도 응고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잼 가공 시 구조 형성을 하는 역할을 한다. 과일잼 가공 시 팩틴의 역할은 구조 형성입니다. 자, 우리가 어묵이나 맛살 같은 어육 제품을 만들 때 어육 단백질을 용해시키고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첨가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연육 제품 제조 시에 소금을 첨가하면 어육 단백질의 용해와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뭘 첨가한다? 소금 첨가합니다. 자, 계란 흰자, 남백을 잘 저어서 거품을 낼 때는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거품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흰자로 거품 낼 때 거품 형성을 돕기 위해서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렸다. 옳은 조치사항이에요. 자, 우유를 응고시키기 위해서는 가열하거나 산을 첨가하거나 응유 효소인 레닌을 첨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당류는 우유를 응고시키지 못합니다. 우유 응고에 당류를 첨가한다. X 하셔야 돼요. 우유 응고는 가열, 산첨과 레닌을 통해서 합니다. 당류는 아니다. 자, 우뭇가사리에 점액질을 굳혀서 한천을 만들죠. 우뭇가사리 한천 이렇게 연결하고요.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시키려면 새로 노른자를 하나 깨뜨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분리된 마요네즈를 조금씩 넣으면서 한 방향으로 저어주면 됩니다. 분리된 마요네즈 재생시킬 때는 새로운 난황에 분리된 마요네즈를 조금씩 넣으면서 한 방향으로 저어준다. 자, 젓갈을 건조시키게 되면 표면에서 단맛이 나는 흰가루 성분이 형성되는데요. 요건 만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만니톨, 건조된 젓갈 표면에 단맛이 나는 흰가루 성분이다. 젓갈 단맛 맞나? 만니톨. 토마토 크림 수프에서 우유가 응고되는 것은 산에 의한 응고입니다. 토마토 크림 수프의 우유 응고는 산에 의한 응고다. 아이스크림 제조 시에 안정제로 쓰는 것은 젤라틴이죠. 아이스크림 제조 시 안정제로 쓰는 건 젤라틴이고 치즈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응유 효소인 레닌으로 응고시켜서 만듭니다. 치즈 응고 물었다 카제인을 레닌으로 응고시켜서 치즈 만듭니다. 치즈, 카제인, 레닌. 우유를 데울 때는 이중 냄비에 넣고 잘 저으면서 데우고요. 우유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했을 때는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우유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했을 때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갈색으로 변한다. 어류의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사후경직이 일어나죠. 최고로 단단한 상태가 되고 신선한 생선은 비늘이 잘 붙어있고 점액질 없고 광택이 난다고 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젤라틴의 경우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족편을 만들 때 사용되고요. 양갱에는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한천이 사용됩니다. 양갱을 젤라틴을 사용해서 만든다. X 하셔야 돼요. 양갱은 우뭇가사리, 한천으로 만듭니다. 젤라틴은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족편에 이용돼요. 소고기를 해동했을 때 식품에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드립이라고 합니다. 요 드립은 소고기 해동 시 단백질 변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애초에 동결시킬 때 단백질 변성과 세포가 기능적으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동결된 소고기를 해동하게 되면
근육 조직에서 이 수분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요게 드립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고기 동결 시에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이 드립이다. 식빵에 버터를 바를 때 버터를 쭉 펴바른 후에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바로 버터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가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게 가소성입니다. 식빵에 버터 바를 때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가소성이다. 유지를 가열했을 때는 엷은 풀은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온도를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 그때 온도다 발연점이라고 불러요. 유지를 가열했을 때 엷은 푸른 연기 나기 시작하는 온도, 발연점이다. 발연점이 높은 것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그랬죠.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등이고 이렇게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쓰는 튀김에 적당합니다. 모두 22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는 발열점은 그 이상 되는 식물성 기름이 대두유, 포도씨유, 옥수수유다. 그 중에서 대두유가 발연점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자, 반조리 식품을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 등 직접 가열해서 해동하는 급속 해동이 많이 이용됩니다. 반조리 됐다는 것은 즉석식품으로 바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바로 급속 해동해서 먹기 좋게 만든 거죠. 따라서 반조리 식품 해동 시에는 원래 만든 목적이 직접 가열해도 되는 급속 해동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급속 해동이 많이 이용된다. 자, 라드는 돼지의 지방을 가공해서 만든 유지죠. 우지가 소지방 가공. 자, 튀긴 기름의 경우에 발연점이 높은 게 좋은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지의 발연점이 낮아진다 하면 그 이유로 유리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경우, 다시 말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 발연점이 낮아지고, 튀긴 그릇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에 산소와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발연점이 낮아지고 기름을 오래 사용해서 지나치게 산패됐거나 이물질이 많은 경우, 그럴 경우 유지의 발연점은 낮아집니다. 결국 튀긴 기름으로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튀긴 기름은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은 경우, 그릇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 기름을 오래 사용했거나 이물질이 많은 경우 산패돼서 빨리 연기가 나버려서 못 쓰게 된다. 유지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마가린의 경우 버터의 대용품으로 식물성 유지입니다. 버터는 우유로 만든 거죠. 동물성이고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다. 자, 겨자의 매운맛은 시니그린이라고 했는데요. 요 시니그린은 40에서 45도 사이에서 가장 그 매운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음식이죠. 40에서 45도 사이에 겨자의 매운맛, 시니그린 맛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자, 설탕물에 소금을 약간 첨가하면 단짠이죠. 더 달게 느낀다. 단짠 대비, 맛의 대비 강화 현상이고요. 쓴 약을 먹고 물을 마시면 요 물이 달게 느껴진다. 맛의 변조 현상입니다. 둘이 헷갈리면 안 된다. 단짠 대비는 설탕물에 소금 약간 넣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단짠 대비, 맛의 대비 현상이고, 쓴 약 먹고 물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 것, 요건 맛의 변조 현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한식,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한 특징과 종류, 조리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전통 음식은 주로 먹는 주식과 특별한 때 먹는 부식의 구분이 뚜렷했고요. 주로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으로 곡물 음식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 그러한 뜻의 약식 동원 사상을 중시했고요. 일상적으로 먹는 일상식과 의례 음식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절식이라고 하고요.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 부럼을 먹죠. 하지만 편육은 먹지 않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던 음식 오곡밥, 묵은 나물, 부럼이고 편육은 먹지 않는다. 의례 음식으로는 백일상으로는 백설기가 올라가고요. 돌상에는 떡, 쌀, 국수 등이 올라가고, 패백상에 주로 올라가는 것은 편포나 육포, 술, 매, 갱 등이고요. 요 매라는 것은 밥을 말하고요. 갱은 국을 말합니다. 제사상에는 전이 올라가고 해가 올라가고, 요 해는 식혜에서 밥알만 건져내서 제기 접시에 담고 대추 조각을 얹은 걸 말해요.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전, 해, 나물, 건과 제사, 술, 제주 등으로 구성된다. 중요한 건 백일상의 백설기, 요거 하나는 꼭 암기하십니다. 자, 지역별 음식의 특징으로는 서울 음식이다 하면 음식의 분량은 적으나 가짓수가 많고, 설렁탕이나 곰탕 등 탕반이 유명했습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음식이 발달했고, 궁중떡볶이, 너비아니, 약식, 설렁탕 등이 대표적인 서울 음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경기도 음식은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구수하고 걸쭉한 음식을 주로 했고요. 조랭이 떡국, 보쌈김치 등이 경기도 음식이다. 전라도 음식은 흔히 알듯이 재료가 다양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로 구성됐는데요. 사치스럽고 간이 센 편이고, 홍어, 낙지, 호롱, 전주 비빔밥, 순창고추장 등이 전라도 음식이겠죠. 충청도 음식은 호박이나 산채나물, 버섯 등을 활용해서 소박한 음식이 특징이고요. 호박찌개나 콩나물밥 등이 충청도 음식으로 기출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음식은 맵고 간이 센 음식이며 방아와 산초 등의 향신료를 사용하고, 제첩국, 아구찜, 해물파전이 경상도 음식이다. 강원도 음식에는 메밀, 감자, 옥수수 등 소박하고 향토적인 음식이 특징이고요. 감자떡, 오징어 순대, 동해 쪽 음식이죠. 그리고 제주도 음식은 어류나 해초 등을 활용해서 소박하고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전복죽, 오메기떡, 제주도 음식이죠. 요 정도 알아두신다. 자, 거의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연구하자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지역별 음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기출되었던 지문만 모아서 쭉 알아봤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된다. 자, 우리가 찌짐이라고 하면 국물이 조림보다는 많은 음식이 찌짐이에요. 국물이 있긴 있는데 찌개보다 적고, 조림보다는 많은 음식이 지짐이다. 반상은 밥을 주식으로 해서 차린 상차림이 반상이고, 대접은 면, 국수 등을 담는 그릇이죠. 조반조반
조반기는 떡이나 면, 약식 등을 담는 그릇이 조반기다. 조편이라고 하면 소머리나 우족 등을 장시간 구워서 응고시킨 다음에 썰어낸 음식이 조편이고요. 초조반상이라고 하면 초조, 아침인데 초아침이죠. 새벽에 먹는 죽과 같은 유동식으로 부담이 없는 가벼운 식사를 초조반상이라고 했습니다. 종지는 간장종지, 초장종지, 초고추장종지 이런 장류를 담는 작은 접시가 종지고요. 남성용 밥그릇을 주발, 여성용 밥그릇을 바리바리, 발이라고 했습니다. 국을 담는 그릇은 당기고 찌개는 찌개 조치,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찌개를 담는 그릇은 조치에 보를 붙여서 조치보라고 했고 반찬 담는 그릇은 쟁첩, 김치를 담는 그릇은 김치보시기, 보시기라고 했다. 자, 남성용 밥그릇 주발, 여성용 밥그릇 바리, 국 담는 그릇 당기, 찌개 조치, 찌개 담는 그릇 조치보, 반찬 담는 그릇 쟁첩, 김치 담는 그릇 보시기다. 자, 우리나라 삼척반상이라고 하면 냉채와 숙채, 구이가 들어간 걸 말해요. 냉숙국, 냉채, 숙채, 구이가 우리나라 삼척반상이고 미나리, 초대는 채소의 줄기 부분만 꼬치에 끼워서 밀가루나 달걀을 묻히고 양면을 지져내서 골패형이나 마루모형으로 잘라서 다시 탕이나 신선로에 올리는 고명을 초대라고 하는데 이 초대 중에 미나리를 재료로 했다. 미나리 초대가 되겠죠. 자, 산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꼬치에 꿰어서 나온 거라는 것까지는 아는데요. 익히지 않은 재료를 일단 꼬치에 꿰어서 지지거나 구운 것이 산적입니다. 살코기 편이나 섭산적처럼 다진 고기를 이렇게 널쩍하게 반대기 지어서 석쇠에 굽는 것까지 포함해서 산적이라고 한다. 자, 누름적의 경우에는 꼬치에 꿰어서 굽는 게 아니고요. 재료를 꿰어서 굽지 않고 밀가루나 달걀물을 입혀서 번철에 지져서 익힌 것을 말합니다. 자, 재료를 꿰지 않고 굽는다. 밀가루나 달걀물을 입혀서 번철에 지져 익힌다. 누름적 찾으셔야 됩니다. 화양적, 지짐 누름적 등이 누름적에 속한다. 산적의 경우에는 익히지 않은 재료를 꼬치에 꿰은 다음에 지지거나 구운 거예요. 자, 다음 중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했을 때 토장국, 육개장, 미역국은 소고기 육수를 사용합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어서 답으로 나오겠죠? 소고기 육수는 토장국, 육개장, 미역국에 사용한다. 자, 나물이라고 통칭을 할 경우에는 생채, 숙채 모두 포함됩니다. 생채나 숙채를 나물이라고 하고 푸른 잎 채소는 파랗게 데쳐서 갖은 양념으로 무치고 마른 나물의 경우에는 물에 불렸다가 삶은 다음에 볶아서 사용합니다. 자, 잡채나 구절판은 생채가 아니라 익힌 거니까 숙채에 포함되겠죠. 잡채나 구절판, 숙채에 포함된다. 자, 미나리 강해를 할 때는 고기를 미나리로 이렇게 감싸는데 일단 고기를 익혀야 되겠죠. 이때 고기가 익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꼬치로 찔러서 핏물이 나오는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미나리 강해할 때 고기 익은 것 확인하는 방법은 꼬치로 찔러서 핏물이 나오는 정도로 판단한다. 자, 콩나물을 구입할 때 가장 맛있는 길이는 7에서 8cm입니다. 너무 길어도 맛없고 너무 짧아도 맛없다. 콩나물이 가장 맛있는 길이 7에서 8cm다. 자, 생채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거니까 씹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 자연의 색과 향을 즐길 수 있겠죠. 또한 비타민과 영양소 손실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조리법이 생채입니다. 생채 조리 시에는 미리 고춧가루로 버무려두면 양념이 잘 배이는 건 맞습니다. 생채 조리 시에는 미리 고춧가루로 버무려두면 양념이 잘 배인다. 조림을 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잘 배어들겠죠?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잘 배어들게 하는 조리법, 조림 찾으세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추장찌개를 말합니다. 고추장으로 조미한 찌개를 감정 있냐? 감정이라고 한다. 게나 호박, 생선으로 찌개할 때 고추장으로 조미했다. 뒤에 감정을 붙입니다.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왜 고추장 넣었어? 고추장찌개는 감정이다. 게감정, 호박감정, 생선찌개, 고추장 팍팍 풀어넣으면 게감정, 호박감정, 생선감정 됩니다. 자, 굴두부찌개는 감정과 달리 소금이나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맑게 끓인 찌개가 굴두부찌개고요. 생선을 전으로 붙여내는 조리법은 생선 표면에 비린내, 어치가 강할 때 이 어치 생성 물질을 해소시키기에 가장 적당한 조리법이 전을 붙이는 겁니다. 생선 표면 비린내를 제거하는 가장 적당한 조리법 생선전이다. 자, 전을 붙일 때는 도톰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달걀 흰자와 전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전으로 붙여내는 조리법은 재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고 또 영양소의 상호 보완작용을 합니다. 보통 달걀물이나 전분을 입혀서 전을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두르고 붙이기 때문에 탄단지, 골고루 영양소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전유조리다. 자, 한식의 조리법에 있어서 각 조리법에 자주 출제되는 주의사항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수 내기를 할 때는 일단 사골 육수 만들 때 골화 진행이 적은 사골을 이용해야 뽀얀 국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 골화라는 것은 뼈 속에 석회가 침착해서 뼈 조직이 되는 걸 말하는데요. 사골을 잘라봤을 때 그 단면에 골화 진행이 적은 사골을 이용해야 뽀얀 국물을 얻을 수 있고 국물 품질이 훨씬 좋아진다. 자, 국, 전골, 편육에 사용하는 소고기 육수 재료는 사태를 씁니다. 소고기 육수 재료는 사태를 쓰고 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되겠죠. 핏물 제거법은 물에 담가 놓는 것이다. 멸치 육수의 경우에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해야 비리고 쓴맛을 없앨 수가 있고요. 냄비에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멸치 육수. 그런 다음에 그대로 찬물을 부어서 끓입니다. 멸치 육수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고 냄비에 볶아서 비린내를 제거 후에 그대로 찬물을 부어서 끓인다. 모시조개로 육수를 낼 때는 해감을 해야 되겠죠. 소금 3에서 4% 소금물로 해감 후에 사용하고 쌀뜨물을 육수로 활용할 때는 처음 씻은 물은 버리고 2, 3회 씻은 물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쌀뜨물 처음 씻은 물 버리고 2, 3회 씻은 물로 이용한다. 육수 내기였고요. 자, 구이법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 구이라는 조리법 자체가 고온으로
열원으로 가열해서 식품 자체의 성분 변화가 심해지는 걸 말하죠. 따라서 수용성 성분이 용출되지는 않고 표피 가까이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익히는 맛과 향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는 방법이 구이조리법입니다. 구이조리법에서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조리법이 브로일링과 그릴링인데요. 브로일링은 위에서 열원으로 직접적으로 조리하는 직접 조리 방법이고요. 그릴링은 그릴 위에다가 식재료를 놓고 간접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일링의 경우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데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주로 쓰지 않고 주로 스테이크 등을 굽는 레스토랑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데 열원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열원을 내려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복사 에너지와 대류 에너지로 직접 열을 가해서 굽는 방법이다. 열원과 식품과의 간격은 8에서 10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릴링의 경우에는 식품 아래에 그릴을 놓고 그 아래에서 열원을 위치시켜서 석쇠에 전해지는 전도열을 이용해서 구이를 하는 방법이죠. 석쇠는 아주 뜨거워야 고기가 잘 달라붙지 않고 공유처럼 알갱이가 있어서 직접 구울 수 없는 것을 조리할 때 여기에 그릴을 놓고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비아니의 경우에는 궁중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궁중 음식에서의 불고기가 너비아니인데요. 소고기를 저며서 양념장에 재워두었다가 그대로 구워내는 것이 너비아니다. 결 방향으로 썰면 질기기 때문에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고요. 연육작용을 위해서 인베르타제, 옥시다제가 들어있는 배즙을 이용해서 육질을 연하게 한다. 자, 너비아니를 구울 때는 화력이 약하면 육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중불 이상에서 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이용하면 풍미가 증가한다. 자, 모두 기출지문이에요. 너비아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결 반대 방향으로 썰고 인베르타제, 옥시다제, 베아스타제, 배즙을 이용해서 연육작용을 한다. 화력이 약하면 육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중불 이상에서 굽고 숯불 이용 시 풍미가 증가하는 너비아니입니다. 자, 빵자구이는 춘향전에서 빵자 있죠? 이도령의 매니저 빵자가 고기를 양념할 겨를도 없이 얼른 구워 먹었다는 데서 유래된 소고기 소금구이가 빵자구이입니다. 자, 아크롤레인은 구이 조리를 할 때 지방이 불 위에 떨어지게 되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기름이 탈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아크롤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과 탕 조리할 때 주의점. 국은 국물과 건더기를 7대 3의 비율로 끓이는 것이 좋고요. 국물 7, 건더기 3의 비율로 끓이는 게 좋다. 국이고요. 곰국은 뼈나 살코기, 내장 등을 푹 고아 만든 국이죠. 장국은 말 그대로 장을 넣은 국,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어 끓인 국으로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전통 한식 종류로 요 조림은 흔히 알고 있고 초조리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조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림은 고기나 생선, 감자 등을 부드럽게 해서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주로 간장에 조린 걸 말하죠. 궁중에서는 조림을 조리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조리개, 조림이다. 자, 생선 조림 시에는 흰살 생선은 간장으로 조리고 붉은살 생선이나 비린내가 나는 경우에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사용해서 조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흰살 생선은 간장 이용하고 붉은살 생선이나 비린내 나는 경우 고춧가루나 고추장 이용해서 조림한다. 자, 장조림 재료로는 아롱사태, 홍두깨살, 닭 안심 등의 지방이 적은 부위가 장조림 재료로 적합하고요. 지방이 많은 부위인 삼겹살 등은 장조림 재료로 부적합해요. 소고기 조림할 때는 간장 조림 시 보통 한 달 정도의 유통기간이 있다. 한 달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다. 요거 주의하십니다. 소고기 조림 시 간장에 조림을 하면 보통 냉장 보관 시 한 달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자, 우리가 조림을 그냥 조리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이 한식에서의 초는 중식에서의 자와 비슷한데요. 볶는다는 뜻의 자입니다. 그래서 조림과 비슷하지만 국물량을 줄여서 거의 국물이 없도록 볶듯이 조림하는 것이 바로 한식에서의 초입니다. 그래서 삼합초라고 하면 홍합, 전복, 해삼, 홍합, 전복, 해삼을 초 형식으로 조리한 것이 삼합초다. 홍합, 전복, 해삼이 삼합초지 꽁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합초는 홍합, 전복, 해삼으로 초조리한 것이다. 자, 초조리에서는 재료의 크기와 써는 모양을 일정하게 하고요. 설소 간식 순으로 조미를 합니다. 그리고 조림이기 때문에 초조리에서는 남은 국물량을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밖에 생선 요리의 경우 국물이 끓을 때 재료를 넣어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초조리는 남은 국물 10% 이상이 원칙이다. 설소 간식 순으로 조미한다. 재료의 크기와 모양은 일정하게 한다. 삼합초는 홍합, 전복, 해삼을 재료로 한 초조리다. 알아두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볶음, 야채를 볶아내는 볶음 야채, 숙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볶음 조리를 할 때는 팬을 높은 온도로 달궈서 단기간 볶는 게 좋겠죠? 그래야 기름을 흡수하지 않고 원하는 질감을 얻을 수 있다. 기름은 소량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작은 냄비보다는 바닥이 넓은 큰 냄비, 크고 두꺼운 팬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할 때? 볶을 때. 볶음조리에 팬의 두께는 바닥이 넓고 두꺼운 팬을 사용하는 게 좋다. 소량의 기름만 이용한다. 높은 온도에서 단기간 볶는다. 자, 그리고 볶음을 할 때 기본적인 간은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볶기 전에 기본적인 간을 한 다음에 볶아주고 색깔이 있는 당근이나 오이는 소금에 절이지 말고 볶으면서 소금을 넣는 게 좋고요. 마른 표고버섯을 볶을 때는 약간의 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말랐으니까 마른 표고버섯은 볶을 때 약간의 물을 넣어준다. 자, 숙채는 물에 데치거나 기름에 볶은 나물을 말해요. 숙채는 물에 데치거나 볶은 나물을 말한다. 잡채, 탕평채, 월과채, 겨자채 등이 숙채에 해당합니다. 잡채, 탕평채, 월과채, 겨자채 등 숙채에 해당한다. 어채는 생으로 조리하지 어채는 숙채에 포함되지 않아요. 요거 주의한다. 시금치와 쑥갓은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콩나물의 경우에는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무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호박, 오이 등은 소금에 절였다가 기름을 두르고 볶는다. 그래서 호박, 오이를 기름에 무친다 하면 틀립니다. 기름을 두르고 볶는 거지 호박, 오이를 기름에 무치는 거 아니다. 딱 봐도 이상하죠? 자,
자, 시금치, 쑥갓은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콩나물도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무치는 게 좋다. 하지만 오이나 호박 등은 소금에 먼저 절였다가 기름을 두르고 볶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통 한식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속담처럼 음식의 담음새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음식의 담음새 조화 요소는 색감, 형태, 담는 양, 담는 방법 등은 해당하지만 음식의 재료와 담음새와는 상관없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 조화롭게 하는 요소는 색감, 형태, 담는 양, 담는 방법은 해당하지만 재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하십니다. 자, 그릇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원형이고요. 이 원형에 담으면은 편안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납니다. 자, 현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릇의 재질 중에 광택은 조금 덜하지만 손질이 간편하고 비교적 값이 싸서 최근 일반 가정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 스테인리스 스틸 찾으시면 됩니다. 뭐 비교적 값이 싼 것은 요즘에 모르겠지만 아주 손질이 간편하고 광택이 조금 덜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댕입니다. 스댕. 자, 음식을 담아낼 때는 장아찌나 젓갈류 는 식기의 50%만 담고 탕이나 찌개, 볶음, 전골 등은 식기의 70에서 80%를 담아냅니다. 가득 채우는 거 아니다. 장아찌나 젓갈류 50%만 담고 탕, 찌개, 볶음, 전골 70에서 80%만 담는다. 그 밖에 국찜, 나물, 조림초, 회, 쌈, 생채, 편육 등 나머지는 식기의 70%를 담는 게 원칙입니다. 탕, 찌개, 볶음, 전골 70에서 80%, 장아찌나 젓갈류는 50%다. 자, 국이나 탕은 탕기나 뚝배기, 대접 등에 담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담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식사하는 사람의 편리성, 접시의 크기, 주재료와 곁들임 재료의 위치 선정, 그리고 음식의 외관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료의 색깔은 아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의 색깔, 요건 음식 담을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헷갈리죠? 앞에서 음식 담음새 조화 요소에 색감 들어가고 재료는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색감은 고려 요소지만 재료의 색깔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외관은 중요하지만 재료의 색깔은 고려 요소 아니다. 자, 이상입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 스마일 이론 정리 조리 실무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